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부 제안 파트를 사회를 맡은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 고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한층 시간이 흐를수록 업데이트 된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일부 성찰의 시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바다만 보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다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무태, 바다가 아닌 무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다가 아닌 무태에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파만 할 뿐,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려 하고 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일부의 순서를 성찰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세월호 이후 청소년 활동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늘 네 분의 발표자분들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청소년 활동가분들이 그동안 미처 간과했거나 보지 못했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청소년 시설에서의 안전 제안이라는 주제로 홍영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홍영균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모이신 우리 청소년 전문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 또 이걸 보고 계실 분들 중에서도 60대에 속하는 아주 꼴통 기성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10대, 20대, 또 30대, 40대의 그 지도자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월호 이후에 우리 청소년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낡고 오래된 사람이 나서서 그동안의 경험을 조금 나누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이제 성찰을 했지만 저희의 문제가 이 성찰에서부터 무엇을 할 건가를 찾아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한 40년을 했고, 또 청소년 쪽에서도 한 15년 일을 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청소년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런 연구들을 한 10년 이상 해왔는데, 여전히 청소년 시설은 그대로고 우리 안전사고는 그대로 발생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책임은 접니다. 그런 책임이 이 기성세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시설과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시설을 전문한 제가 청소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까 우리 정건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 지도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들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늙으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같이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자의 길에서 본인들이, 저처럼 30년, 40년간 건축과 건설을 해온 사람은 내가 이 길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를 찾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야, 예술을 하는 분이라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재밌게 하고 창의롭게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지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과 연관을 짓고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고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청소년의 길을 찾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더 넓게 알려져서 더 많은 공감대의 기성세대들을 흡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년 시설이 과연 무엇이고, 청소년 시설에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전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안전과 관련돼서 해온 것들이 무엇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설의 이해,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을 하고 청소년 전문가분들은 청소년 시설, 건축, 건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또는 형제들과 생활을 하는 그 공간, 그 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 여건에 따라서 부모와 또는 형제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 여건에서 사느냐, 그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 그렇게 60년대, 70년대 지금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거, 보람된 거, 내가 누리지 못했던 아파트에서 살게 하는 거, 내가 갖지 못했던 방을 여러분이 갖게 하는 거, 그런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기성세대가 지금 그런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욕구가 없죠. 이미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거, 그것을 찾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참 안타깝게도 기성세대는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소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그럼 해줘야 될 게 뭐냐?
그 두 가지가 서로 핀트가 어긋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해병대 캠프 사고가 나서도 세월호 사고가 나고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성세대 또는 우리 윗세대와의 조화로운 삶, 내 삶에 우리 삶 속에서의 사회 속에서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때 모든 갈등이 없어지고 모든 불안 요소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안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청소년 정책이 바뀌고 활동이 바뀌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의 유형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소스텔이죠.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청소년 시설을 이름을 바꾼다고, 용도를 바꾼다고, 거기에 돈을 쳐들여서 보수 보강을 한다고 사고가 없어질까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사고는 항상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수명이 60에서 80으로 늘어나고 이제 곧 100세가 되듯이 늘어날 뿐이지 수명이 늘어나는 거지 죽지 않는 건 아니죠. 사고도 반드시 생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억셉트할 거냐, 그런 문제는 이제 건설 쪽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 활동을 이루는 본질이 뭡니까? 시설과 프로그램과 지도자 삼위일체죠. 그 중심에 청소년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이용자 청소년, 근데 우리 청소년 활동 또는 청소년 시설 또는 청소년 정책에 아까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이 또는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이 정의가 청소년을 위한 활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거기에 주체인 청소년이 어떤 역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참여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시설, 환경의 입장에서 본 청소년과 지도자와 프로그램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과 정책을 보면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는 국립청소년 시설을 갖고 있고 시도에서는 광역시도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해야 되고 시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그다음에 민간에서 수련원과 뭐 딴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하는 것은 이 공공 지역 문화 시설에 대한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대로 100%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건립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 청소년 문화의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영국 청소년 시설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 전체 9개 지역에 26개 건물 청소년 센터를 짓는데 영국에서 목표가 청소년들이 가는 세계적 수준의 장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비전과 야망을 가진 청소년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런
청소년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꿈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에서 뭘 할 거냐? 없습니다. 수련관 각 지자체에서 지어주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서 움직인다. 선후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안전사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건축을 하니까 1970년에 이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카맣게 잊었다가 94년 25년 만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연달아 무너지면서 정부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청소년 수련시설도 이 시특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자, 이러한 사고와 무관하게 청소년 기본법 전면 개정도 있었고 제정도 있고 또 자, 오늘까지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고와 이 개정된 내용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연구 자료는 제가 그동안 했던 시설에 관한 시설에 대한 자료들인데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준 연구 그래서 2003년에 이런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2004년에 안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 개발 연구에서 이런 내용을 다 했습니다. 2005년 안전 등급 평가 지침 연구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작년 자, 청소년 활동 안전종합 매뉴얼 그래서 1권, 2권, 3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안전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미국 공병대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 센터에 대한 설계 지침서입니다. 이 설계 지침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설계 지침서라는 것이 건축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와 그 전문가의 뜻을 받아서 건축 전문가가 건축적인 용어로 다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청소년을 어떻게 그룹핑을 할 거냐,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 그 다음에 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 세 그룹, 세 분야,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이 각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이 설계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시설 안전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에 지을 때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유지관리죠. 그것이 건축에서, 건설에서는 그래서 설계와 공사와 유지관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고 뭔가를 모색을 해야지 안전만 띄어서 딴 거, 설계는 어떻게 됐든 이미 지어짓는 건 앞으로 짓는 건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 설계에서 이런 요소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실 수 있는 저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했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제반 법규 연구를 2008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진흥법상에서 시설과 관련된 어떤 내용,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있어야 될 거, 그다음에 주택법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아파트 단지 내에 초기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 있는 단지는 아직 없죠. 도시계획법상의 기반 시설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판교에선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할 때 청소년 시설을 넣자.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서도 청소년 수련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런 곳에 다 청소년 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집어넣는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저것이 이제 베리어 프리 디자인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서 그런 설계 원칙이 청소년 시설에 적용된다면 더 이상 편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해야 될 것들이 시설과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에서 도대체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왜 하느냐, 뭘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거는 청소년 전문가분들이 우리는 이런 시설을 원한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의 수량이 필요한 거냐, 시군구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구가 아니죠. 지금 읍면동이죠. 청소년 문화의 집 읍면동. 읍면동도 없어진 마당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입지 조건, 이제 국립시설, 공립시설 특히 심각하죠. 이거는 청소년과는 전혀 무관하고 청소년 전문가하고도 무관하게 결정되는 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안전기준과 안전평가 지침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이 문제들은 거론을 안 하고 못하고 이것만 어떻게 하자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구 탓,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이게 이미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있는데, 그럼 이거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벌할 거냐?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